플루타르크 영웅전. 리쿨거스는 일찍이 평화와 조화와 시민들의 선한 생활에 알맞은 정체를 수립한 바 있다. 스파르타의 패망은 외국의 통치와 독재적인 세력, 즉 건전하고도 평화로운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제 고령에 이른 아게실라우스는 모든 군무에서 떠났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르키다무스는 시칠리아의 디오니시우스 왕의 도움으로 이른바 눈물 없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투에서 아르카디아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도 이번 승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파르타의 현재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나를 여실히 드러냈다. 아직까지 스파르타군에게 있어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므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에도 그들은 신에게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물로 스탁 한 마리를 바쳤을 뿐이었다.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만티네아의 대승의 소식을 듣고도 이 소식을 전해온 전령에게 겨우 그 수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공동식탁에 놓인 고기 한 점을 줬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아르카디아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국민들은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게실라우스는 행렬 속으로 뛰어들어 기쁨의 눈물을 두 눈에 가득 싣고 그의 아들을 맞아 끌어안았다. 모든 고관 대작과 공무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심지어는 노인들과 부녀자들까지도 에우로타스 강까지 걸어나와 하늘 높이 두 손을 쳐들고 지금까지 스파르타가 겪어온 수치와 모욕을 씻어주고 다시 한번 햇빛을 보게 해준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전쟁에서 진 수치감 때문에 자기들의 아내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였다. 에파비논다스가 메세네를 다시 독립시켜주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옛날에 거기 살고 있던 시민들을 다시 모아 그곳에서 살게 하였을 때 스파르타는 테베스와 싸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파미논다스의 계획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스파르타 국민들이 그 면적에 있어 자기들의 땅과 다를 것이 없을 만큼 크고 또 그 비옥한 정도에 있어서도 그리스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아게실라우스의 통치 시에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백성들은 분함을 못 이겨 아게실라우스를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테베스가 그에게 휴전을 제의해왔을 때 그는 테베스와의 조약을 파기해버렸다. 나라는 이미 뺏긴 지 오래지만 명목상의 소유권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큰 희생만 치르는 결과가 되었다. 그 뒤 곧 에파미논다스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 아게실라우스는 하마터면 스파르타마저 이를 뻔한 지경에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만티네아가 또다시 테베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스파르타의 원군을 요청했다. 아게실라우스가 대군을 이끌고 만티네아를 도우러 가리라는 것을 안 에파미논다스는 밤중에 몰래 티베아에 있는 그의 진지를 떠나 만티네아군이 모르게 아게실라우스군 옆을 지나 아게실라우스가 떠나고 무방비 상태로 텅 비어있는 스파르타를 점령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스파르타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칼리스테네스는 테스피아인 에우티누스라고도 하고 크세노폰은 어느 크레테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누군가 이 정보를 아게실라우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그는 즉각 기병 하나를 스파르타로 보내어 에파미논다스가 스파르타로 급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가 스파르타에 도착한 직후 테베스군은 에우로타스 강을 건너 노두처럼 스파르타 시를 공격해왔다. 아게실라우스는 이들을 맞아 그의 나이에 비하여 기대 이상으로 젊은이 못지않게 잘 싸웠다. 이제 그는 그의 과거에는 늘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중하고도 교활하게 싸우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전분투했다.
이러한 전법은 그가 과거에 쓰던 전법은 아니었지만 크게 힘을 발휘했다. 그리하여 에파비논다스의 수중으로부터 씨를 구출하고 그를 슈에로 몰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전승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들의 처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파르타의 남아들은 조국에게 진 빚을 숭고하게 갚게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미 그날 명성을 떨쳤던 그의 아들 아르키다무스는 용기와 기민성을 다같이 발휘하여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위험에 처한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적을 무찔러 시의 안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우군뿐만이 아니라 적에게도 감탄의 대상이 된 것은 포이비다스의 아들 이사다스였다. 그는 뛰어나게 잘생긴 데다가 키도 컸는데 바로 인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년기로 들어서는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다. 그는 무기도 들지 않고 몸에 거의 옷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때마치 목욕을 끝마치고서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있을 때였다. 적에 대해서 배관한 급보에 접한 그는 더 기다리고 있을 사이도 없이 네이바람으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뛰어나갔다. 그리하여 싸우고 있는 병사들 사이를 뚫고 적에게로 돌진해 들어가 덤벼드는 적을 모두 무찔렀다. 특별한 신의 섭리가 그를 특별히 보호해 주어 그의 용기에 보답해 주었던지 아니면 그의 외모가 뛰어나게 크고 아름답고 옷도 거의 입지 않은 모습이 애처로워 데베스곤이 그를 신으로 생각하고서 그랬던지 부상 하나 입지 않았다. 장관들은 그의 승리를 축하하여 화환까지 줬지만 그 후 곧 무장을 갖추지 않고 싸우러 나간 벌로 전 드라크마의 과료형에 처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만티네아 근처에서 또 하나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 전투에서 에파미눈다스는 스파르타군의 선봉부대를 파멸시킨 다음 열심히 스파르타군을 추격하던 중 스파르타의 병사 안티크라테스가 던진 창에 맞고 부상을 당했다. 스파르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가 에파미눈다스를 칼로 부상을 입혔다고 해서 이 안티크라테스의 후손들을 검객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파미눈다스가 살아있을 때 스파르타인들은 그를 어찌나 무서워했든지 그를 죽인 안티크라테스에게 바치는 찬사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정령으로 그에게 명예와 상금을 주고 후손들에게는 일체의 세금마저 면제해줬다. 오늘날에도 안티크라테스의 후손의 한 사람인 칼리크라테스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 에파미눈다스가 살해된 후 전체 그리스 각국 사이에서는 또다시 휴전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에서 아기실라우스는 메세네인들을 제외시켰는데 그것은 그들이 도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동맹국의 일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메세네를 동맹국의 일원으로 가입시켜도 무방하다고 나왔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조약을 파기하고는 메세네를 굴복시킬 목적으로 단독으로 전쟁을 속개시켰다. 그 결과 아기실라우스는 전쟁의 굶주린 옹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리스 내 전체 국가 간의 휴전조약을 파기하는데 무한히 애를 썼고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휴식이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혜시킬 자금인도 없어 부득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꾸면서 기부금도 거두어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전쟁을 속개시켰기 때문이다. 아게실라우스가 왕자에 앉게 됐을 때 스파르타가 차지하고 있던 바다와 육지에 군림하고 있는 대제국을 잃은 뒤 메세네라는 한 가난한 도시를 손안에 넣기 위하여 이 모든 고생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왕 타쿠스를 섬기게 됐을 때 그의 평판은 더욱 떨어졌다. 그리스 제일 가는 장군이라는 평판을 온 세상에 떨치고 있던 일국의 왕이었던 그가 일개 이집트의 반도에 지나지 않은 야만인에게 고용되어 고용병단의 한 부장으로서 돈을 위하여
싸워야만 할 처지에 몰락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다. 이미 80난 땅 고령으로 육신이 지치고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허약해진 몸이지만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 숭고한 일에 한몫을 바친 것이라면 그것은 비난을 살 만한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이와 그때의 환경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행동이 훌륭해지려면 환경과 방법이 좋아야 하고 또 그 행동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도 그 환경과 방법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그다지 대단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국가 사업이라면 무엇을 해도 수치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집에 앉아 죽기만 기다리고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타코스에게 보내온 돈으로 고용병을 사가지고 배에 태운 다음 그가 전에 아시아 원정시에 하였던 것처럼 스파르타의 30명의 고문단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하여 출범하였다. 그가 이집트에 도착하자 타고스의 고관대작들이 모두 그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그가 상륙한 항구로 왔다. 그의 명성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를 보고 싶어하는 기대감에 들떠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위풍당당한 대왕과는 달리 초라한 단구의 노인 하나가 격식도 차리지 않고 오리다 드러난 거친 옷을 입고 풀이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비웃으며 태산명동 설필이라는 속담은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군 하고 수군거렸다. 선물로 갖가지 곡물을 주자. 그는 그 중에서 밀가루와 송아지와 거위만 받고 사탕절임과 과자, 향료 따위는 거절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과연 생각한 대로 바보로구나 하고 한층 더 놀랐다. 이런 물건이 더 귀한 물건이니 받으라고 그들이 권하자 그는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데리고 온 노예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테오프라스토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파피루스로 만든 화합만은 간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았다고 한다. 귀국할 때 그는 왕에게 그것을 하나 달라고 요구하여 가지고 왔다. 아기실라우스가 그의 군을 타코스군과 합치고 보니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총지휘를 하겠다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코스는 자기가 총사령관직에 앉으려고 아게실라우스를 그가 데리고 온 용병부대 부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아테네 장군 카블리아스는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것이 그가 부대접을 받게 된 최초의 경우였으며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매일같이 이 이집트 왕의 오만불순한 대접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받아야만 할 대접을 못 받고 타코스 왕을 따라 부득이 포이니키아 해전에 참가했다. 그때까지 모든 부대접을 꾹 참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불만을 토로를 할 기회가 오고야 말았다. 왕 밑에서 대부대의 사령관직을 맡고 있던 왕의 사촌인 넥타나비스에 의하여 그 기회가 주어졌다. 이 사람은 그 후 곧 왕을 몰아내고 국왕에 추대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아게실라우스에게 자기 파에 가담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또 카브리아스에게도 똑같은 청을 하여 두 사람에게 다같이 크게 포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코스는 수상한 음모가 계획되는 것을 눈치채고는 즉각 아기실라우스와 카브리아스 두 장군에게 접근하며 자세를 크게 낮추고 우정관계를 계속하자고 간청하였다. 카브리아스는 그 간청에 동의하고 설득과 조언으로 아기실라우스를 자기들 편에 끌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기실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짧게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카브리아스 장군, 귀하는
자원하여 여기 오셨으니 가건 말건 그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국 정부가 이집트를 도우라고 임명한 스파르타의 머슴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본국 정부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을 친구로서 받아들인 나라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끝내고는 그 즉시로 스파르타로 사절단을 보내어 다코스를 비난하고 넥타나비스를 칭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는 서한을 본국 정부로 전달케 하였다. 이때 두 이집트의 왕도 또한 그들의 사절단을 스파르타로 보내어 다코스는 기왕에 양국 간에 체결된 동맹관계를 계속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카브리아스는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자고 제의해왔다. 스파르타의 본국 정부는 양쪽 의견을 다 들은 다음 전권을 아기실라우스에게 일임하였다는 공적인 답변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아기실라우스에게는 국익을 위하여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라는 내용의 공안을 보내었다. 이 훈령을 받자 아기실라우스는 곧 그의 용병부대를 이끌고 다코스를 버렸다.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구실로서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결과가 됐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행동의 제일 원칙으로 보는 스파르타인들은 그거 외에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구별할 줄 몰랐다. 이렇듯 아게실라우스의 고용병에 버림을 받게 된 다코스는 그만 도망치고 말았다. 여기서 멘데스 지방의 새로운 왕 하나가 그의 후계자라고 자칭하고 나타나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넥타나비아스를 공격해왔다. 넥타나비아스는 아게실라우스를 만났어. 그들은 새로 편성된 군으로서 그 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기술자니 상인이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모은 것이라. 전쟁에 전혀 경험이 없고 전투를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하고 경미하라 하였다. 그래서 아기실라우스는 그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수가 아니라 적이 전혀 전략을 모른다는 점이요. 전략을 모르는 적에게는 전략을 쓸 수가 없는 법이고 전략의 비결은 아군을 공격해 오리라고 생각하는 적을 예상도 하지 않은 장면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인데 아무런 전략도 없이 가만히 있는 적에게는 이쪽에서도 전략을 쓸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것은 마치 씨름할 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거든요. 하였다. 그런데 멘데스의 세 왕은 아기실라우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넣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였으므로 넥타나비스도 그를 빼앗길까봐 겁이 났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가 그에게 전쟁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려고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라고 말하고서 당장 적과 싸우시오. 적이 전쟁에 경험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그 많은 수의 병력을 가지고서는 아군을 포위하여 참호를 파고 통신망을 차단하여 아군을 위험한 경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 하였을 때 넥타나비스는 매우 불안해졌다. 그러나 그는 아게실라우스의 전의를 쫓지 않기로 하고서 견고하게 요새화된 큰 도시로 후퇴하였다. 이렇게 배신당한 것에 아게실라우스는 심히 불쾌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그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귀국한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득이 넥타나비스를 따라 그 도시로 들어갔다. 적이 쳐들어와 시 주변에 전선을 구축하고 참호를 파기 시작하자 넥타나비스는 이제야말로 적에게 포위될까 두려워 적과 일전을 맞이하기로 결심하였다. 식량도 시내에는 벌써 바닥이 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리스군도 그것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아게실라우스가 이것에 반대하고 나섰자 이집트 병사들은 그를 한층 더 의심하여 그를 공공연히 자기들의 왕의 배신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이러한
비난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인내로서 참고는 평소부터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던 적보다 한 수 위인 계획을 실전에 옮기기로 하였다. 적은 요새를 완전히 포위하여 그 안에 병사들을 모두 굶겨 죽일 생각으로 요새 주위에 깊은 도랑과 높은 성벽을 쌓고 있었다. 도랑이 거의 완전히 둥글게 완성되어 두 끝이 곧 맞닿게 되자 아기실라우스는 밤을 이용하여 자기 병사들을 모두 무장시킨 다음 넥타나비스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젊은 임금, 이제 임금을 살릴 기회는 왔소. 그동안 쭉 비밀을 지켜온 것은 그 계획이 적에게 탄로날까봐 그랬던 것이오. 그러나 이제 적은 자승자박이 된 꼴이 되었고 저런 큰 도랑을 파느라고 지친 병사들은 우리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소. 그들이 이제 쌓고 있는 성벽은 적의 병력 수가 많아서 우리를 쉽게 포위할 수 있겠지만 아직 다 쌓지 못한 곳이 남아있으니 그곳으로 돌격을 가하면 일은 간단히 처리될 것이오. 자, 병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따라서 용감하게 싸워 임금 자신도 구하시고 병력도 구하도록 하시오. 적의 선봉부대는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후방부대도 이제 쌓고 있는 성벽 때문에 지쳐서 달려나와 우리와 싸울 수는 없을 것이오. 아기실라우스의 지략에 감탄한 넥타나비스는 곧 그리스군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싸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패주시켰다. 이제 왕의 신임을 얻게 된 아기실라우스는 시린꾼이 한 번 이기고 나면 똑같은 기술을 거듭 부리듯이 계속 몇 번씩 그와 같은 전략을 썼다. 때로는 후퇴하는 척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진하여 적의 측면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전을 써서 마침내 그는 적을 매우 깊고도 물이 가득 찬 두 도랑 사이에 막힌 곳으로 유인하였다. 이러한 지형의 이점을 차지하게 되자 그는 그의 선봉부대를 이끌고 두 도랑 사이의 그 지점으로 공격을 가하였다. 그러자 양쪽 측면에 갇힌 적은 그를 포위할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저항다운 저항도 별로 해보지 못하고 많은 병사들은 살해되고 나머지는 도망을 쳐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18.